시청자 여러분, 김재규란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전 중앙정보부장,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의 결성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나아가서는 11.6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이야기로 토론의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올바른 역사적 평가만이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토론자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부터 이화여대 행정학과의 김용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손호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규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이신 함세용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12.6 당시 김재규 피고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전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방청석에도 여러분이 토론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요.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화와 팩스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32-831-1111번, 그리고 팩스미리는 지역번호 032-832-1111번을 이용하시면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먼저 구해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나 5.16 관련 단체들에도 토론에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김재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어떻게 결성되게 됐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함세용 신부께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네,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각자 생각과 또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은 언제나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가 혹시 또 공동선에 위배될 때는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또 재판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언제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원칙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경우는 1979년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 시민 십석의 원칙, 또는 다양성의 원칙, 공동성의 원칙, 또는 민주법 질서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허락되지 않은 가운데 계엄령 하에서 또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또 여론의 조작을 통해서 이제 무조건 죽음의 형장으로 이렇게 이제 몰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또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렇게 제재받았던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고, 또 그분들이 법정에서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 진실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20년 동안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 4.19 혁명 40주년 그리고 민주광주항쟁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히 광주에서는 뜻깊은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으로 감회 어린 그러한 말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이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바로 속마음, 뜻깊은 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분이 법정에서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던가, 이런 내용들 우리가 말하면서 1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또 민족사의 미래를 우리가 창출하고, 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개인의 명예회복과 함께 일했던 또 이제 5분의 그 이제 숨져가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과거 그분들의 생각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또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 또 이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현실적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사제들과 또 김재규 사건의 또 담당 변호사님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매해 또 빠지지 않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묘소를 찾으면서 추모를 이제 주도해 오셨던 이제 광주 전남의 송죽회 회장과 또 회원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12.6 역사 재평가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쭉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감회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강 변호사님도 같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덧붙이실 말씀이나. 예,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을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때 변호하면서 당시 변호할 때 분위기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고 군사 재판이고 헌병들이 막 아주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는 기사들은 말 재판이 오늘 같으면 하루 전에 김재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했는가, 얼마나 부정추치했는가, 사생활은 얼마나 더러웠는가, 뭐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가 큰 신문의 면을 장식하면서 그 이튿날 재판을 하고 뭐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또 재판 날짜도 매일 거의 매일 하루 하고 그다음 이틀 일주일에 매일 하는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 그 사건에서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재판 기일을 받고 전두환 대통령이 항의하는 걸 봤습니다. 이 재판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어떻게 시간을 많이 안 주고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안 주면서 재판 기일을 짧게 지정하는가 해서 그때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저분이 옛날에 김재규 재판할 때는 매일 했던 사람이 자기가 재판 당하니까 그때 지금 변호사도 많이 대면서 일주일에 뭐 두 번 정도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재판을 하는데도 불평을 하고 하는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처지가 바뀌어가지고 달라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김재규의 재판은 매일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심지어 12 나는 날도 아침에 그 전날 재판했습니다. 그 이튿날 12 날 나고 난 뒤에 12월 13일 날 들어갔더니 6번 앞에 피가 흥건히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날만 연기됐지 또 14일인가 15일인가 또 재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신속하게 재판했고 여유를 안 줬고 그러면서 또 대법원에다가 내중에 그 신문을 났습니다마는 군부의 실력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대법관한테 빨리 재판해달라, 빨리 끝내달라, 기각해달라 하면서 또 압력을 행사한 그런 사정도 있고 그 5월 20일 날 판결 선고가 되면서 나흘 뒤에 처형했습니다. 그때 5.17이 바로 대법원 상고 판결이 5월 20일 날인데 5월 17일 날이 소위 5.17 그 강압 조치가 선포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갔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잡혀가고 뭐 한승헌 변호사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는데 나만 그때 사흘 동안 잡지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5월 20일 날 판결 선고 날인데 그날 대법원 법정에 선고를 받으니까 사형 기각당하고 바로 또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을 내가 신청을 해놓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제가 부들려 가서 보안사 지하실로 그날 연행돼 가서 그때부터 저도 구속돼 있고 막 이런 때 선고해놓고는 나를 잡아놓고 핑계는 변호사를 선고하기 전에 잡아놓으면 또 국제신문에 외국신문에 김재규 변호사 잡아넣었다 이럴까 싶어서 자기가 기다렸다는 얘기를 했다. 어쨌든 그리고 선고하고 난 뒤에 나흘 뒤에 변호인이 보안사 지하실에서 앉아 있는데 멀리 있는 텔레비에서 아침에 뭐 김재규 처형, 박선호 처형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변호사가 사형하는 장소에 가 있지도 못했고 마지막 면회가 5월 15일입니다. 5.17 날 이틀 전.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하에서 재판을 해서 아주 속성으로 그냥 사형 선고가 되고 집행돼 버리고 그리고 박흥주 있잖아요. 박흥주는 그 당시에 법이 군대법이 적용되게 돼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소위 1심이 최종심입니다. 지금 현재는 3심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금 법이 잘못돼서 군인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란 사건은. 이분은 지금 주범이 김재규인데 김재규 부하면서 김재규 재판도 끝이 안 났습니다. 3월 달에는. 네.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있는 판인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사형 집행했어요. 이걸 김재규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예. 재판했기 때문에 네.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재평가 작업을 통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사건의 어떤 그 뭐 당사자 또는 아주 가까이서 그거를 직접 겪으신 분들이라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주로 호소하는 말씀이 좀 많으셨고요. 물론 실체적 진실도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또 좀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보내준 자료를 보고 또 강 변호사님께서 하신 그 96년도 신동아에 게재한 글을 막 그냥 찾아보고요. 네. 그래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등한시했는가 하는 이 사회과학자로서의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읽으면서 사실 오늘 이 네 사람 중에 아마 의견 세 사람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네. 혼자라도 나가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에 의해 가지고선에 나왔습니다. 지금 신부님의 입장에서 아주 하셔야 될 말씀 하신 것 같고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반대 악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군대에서는 저는 뭐 직업군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전투에서 후퇴를 한다든가 계엄령이 벌어진다든가 혁명 상황이 이제 전개될 때는 즉결 처분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란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 우리가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별도로 하고 군인들의 어떤 반란 사건, 군인들의 그 하극상 사건은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 민간인들이 알고서는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이 특징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애환, 이건 억울하다, 이 인권이 침해당했다 하는 개인 윤리하고 국가 윤리, 공직자로서의 의무, 같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깡패와 깡패끼리 이제 죽인 거하고 국가를 책임진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살인을 한 거하고 그 살인에 있어서 경중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로서 대통령을 뽑고 그 과정에서야 여하튼 간에 유신체제다 뭐다 어떤 그거 있지만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의 지위에 앉은 분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 총 암살을 했다는 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암살한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인 윤리냐, 그다음 그 개인 윤리 차원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보느냐, 아니면 국가 윤리를 이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태를 보느냐. 또 하나 거기다 이제 첨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겁니다만은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역사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분의 행동, 이 김재규 씨가 한 행동이 어떤 역사적인 역할과 의미가 있느냐 하는 역사적 문맥에서 볼 필요, 또 이제 그것은 조금 변형시켜서 표현한다면 우리 문화적인 의미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식민지를 겪은 지역이라든가 발전도상 국가의 그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퇴적된 문화적인 어떤 그 의식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건,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경우하고 선진국가나 식민지를 해본 나라,
정복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태를 우리는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우선은 구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 교수님도. 저는 그냥 우선 부끄럽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사실 87년 저희가 6월 항쟁이 민주화가 됐다고 13년이 지났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한 게 벌써 7년이 지났고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12.5.18이 군사 반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의해서 결국 판결을 받은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정치학자이고 특히 그 한국 정치를 공부하고 있고 또 그런 민주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실천을 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면서도 정말 김재규의 명예회복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학자로서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왜 비록 이제서야 이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역시 우리 시대에 항상 앞장서 오신 함시무님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사제분들이 역시 소금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 우리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 윤리, 국가 윤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윤리로 따지면 자기를 모시던 상관을 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저는 국가 윤리나 개인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주권자인데 결국 주권자가 누구냐?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민이냐는 거죠. 결국 우리 강신옥 변호사 계십니다만 김재규 스스로 11.6 국민 주권 회복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학적으로 논쟁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그런 측면에서 국민 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파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김재규 개인의 명예 회복의 문제에서 또 11.6의 역사적 평가 그리고 유신 정권의 평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 이런 얘기들이 오늘 토론에서 다 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위원회를 결성해서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절차, 재판 절차와 관련되는 조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조금 미흡했던 아까 제 첫 말문을 여시면서 좀 흥분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몇 가지 짚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할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들을 좀 짚어주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을 한번 되새겨보시면 어떠십니까? 네, 그 재판할 때 결국 당시 신군부는 김재규라는 그 중앙정부장을 하나의 폐륜하다. 자기를 아들과 같이 키워준 박정희라는 그 은혜 입은 사람한테 뒤에서 총을 쏘았다. 초대해놓고 죽였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인간적으로 아주 폐륜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또 내란 목적 살인이다. 내란 목적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쿠데타 하려고 결국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자기 신세진 은인을 뒤로 죽였다. 아주 불순한 동기로 권력을 잡을 동기로 결국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김재규를 소위 법적으로 처단하는 하나의 공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자다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그 당시에 이건 내란 목적이 아니다. 김재규 씨가 참 표현을 잘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박 대통령을 죽일 때는 자기가 정말 소위를 버리고 대의를 택했다. 대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주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썩어 빠져도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도 내가 은인을 죽여놓고 그 시체 위에 대통령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내가 그런 걸레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 아주 그 호소리 있게 말했습니다. 그 이제 결국 이제 아까 김 교수님도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국가윤리니 개인적인 애환이니 최고 통치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조금 심한 이제 과장 비유가 돼서 국민들이 오해하면 좀 안 될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발동하고 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해가지고 지금 소위 유신의 최악의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분은 또 총명도 갔습니다. 그때 또 술도 물론 많이 하시고 여자분들 복종.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도자로서 품격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김재규 보기에는 이분 이래가 안 되겠다 판단한 겁니다. 이건 나라를 위해서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법은 그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 비유를 아까 하지만 히틀러를 누가 본헤프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소위 희생당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라든지 혹은 인권을 유린당하던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 입장에 이 보면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은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그때는 할 분위기가 그런 그 처단돼야 될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용기 있게 생명을 걸고 총을 쏜 사람, 이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의 용기를, 그 사람의 애국심을 평가해 줘야지. 폐륜하다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병신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노태우 대통령이 또 연결해서 하고 결국 김재규가 옳은 일을 한 터전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게 전부 그 김재규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다 쭉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은 아니다. 네. 단순 말하자면 하나의 처단해야 될 어떤 지도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 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지 이건 뭐 네. 내란 목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재심도 돼야 될 거 아니냐. 단순 살인이다. 그렇다면 그런 정상들이 참작돼서 이게 외국에도 많지만 정치적인 살인 이것은 생명까지 뺏는 거는 사실 드뭅니다. 네. 동기가 좋고 또 결과가 좋았고 그 사건은 참 재미있는 게 결국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 대응으로 해가지고 유신 체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일종의 혁명이 성공했는데 결국 자기가 그것을 성공해놓고 말하자면 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죽어서 실패했지. 이런 성공하고 반쯤 성공하고 결국 잡혀 들어간 겁니다. 네. 잡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사형당하는 바람에 패자가 됐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 패자가 아니다. 네. 그 후에 남은 일은 국민들이 그 분위기를 이어서 말하자면 신군부가 등장하지 못하게 하고 광주 항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김재규를 구명운동을 하고 이랬다면은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그 때를 놓쳐가지고 뭐 이런 네. 잘못된 예. 이제 저는 그 학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그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옳은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목적이 옳으면은 수단도 옳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왔고 또 민주주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패륜하다, 유신이 최악이다 할 때라도 그것을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이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듀 프로세스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어디 그런 여유가 있느냐?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좋은 경실련에서 좋은 아주 목적하에서 하고 다 동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법을 무시하면서 하면 되느냐 하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수단이 옳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 당시에 김재규라면은 저는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좀 일본적인 그런 게 들어가는지 몰라. 일본 사무라이들은 말이죠. 우선 자기가 이 자기 위치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실력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다음에 가는 그 국가 보위의 책임자입니다. 이 양반이 말이지 옳은 일을 하려면은 일단 저 같으면은 사임을 합니다. 나는 해임 당하기 전에 사임을 하면서 나는 이 체제를 지지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제압을 하려고 갔던 부마 사태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대항을 하면서 맞아 죽든지 어떻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국민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아마 부마 사태가 전국으로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중앙정보부장이 그렇게 앞장섰다면은 이런 형태를 취했다면 저는 지금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단이 말이죠. 상대방하고 똑같은 수단을 가지면은 이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뭐 허용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강 변호사님이 그 잡지에서 브루터스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루터스를 전부 찾아봤어요. 브루터스도 똑같이 결국은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삼두 정치가 돼가지고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리비우스가 나와가지고 삼도 정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자가 연속한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40년, 50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이게요. 그거 우리가 그 박정희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또 군부들이 그 후에 십몇 년을 지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일을 정당치 못한 일로 하면은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네.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이 저기 합법화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론하죠. 지금 그러면은 4.19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4.19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럿이 나오면 괜찮아요? 아니 여럿이 암살하고는 다르죠. 그럼 안중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안중근은 수단이 잘못해서 잘못된 건가요? 아니, 안중근은 나쁜 놈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중근에다 비유를 했는데 안중근 씨가 말이죠. 일본 총독 시절에 그 총독의 책임자로 있다가 이제 그 이등방문을 죽였으면 저는 그 사람 인정 못합니다. 이게 공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직에는 저는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이거는 공직 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직자의 의무가 중요한 겁니다. 5.16 쿠데타는 죽어도 용서 못 하시겠네요. 공직에 있는 군인이 쿠데타를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그렇죠. 사후에 선거를 통해서 전부 국민의 인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재규도 선거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인증을 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 인증을 받으면 그건 이제 그 사후적으로 정당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학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하는 경우에 이제 암살이란 말이에요. 뭐한 두세 사람이 동지가서 한 건 암살이란 말이에요. 쿠데타는 암살하고 또 다릅니다. 쿠데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만큼 다수냐. 혁명은 쿠데타보다 더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할 때 그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그 유신 체제가 무너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었죠. 네. 근데 그것은 뭐 그 당시에 박정희의 스타일이나 네. 상황을 볼 때 불가능했던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중봉기에서 무너지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었고 결국 그 당시의 상황이 세 번째 차선이 바로 김재규에 의한 것인데 바로 박정희 유신 체제라고 하는 특성상 여러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저도 분명히 수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본 해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결국 미친 사람이 결국 차 몰고 결국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뛰어드는데 거기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총이 있으면 신부대로 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됐어요.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건 쏴주게도 되지만은 우리가 역사 발전 아까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봐야 된다 하는 얘기가 우리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 박정희 시절은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서구에다가 이걸 비유를 하면 말이죠. 절대주의 시절입니다. 중세가 무너져가지고 대혼란이 왔을 때에 여기에 어떤 질서를 집어넣으려면은 절대 권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이 서구에서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뒤늦었고 그다음에 형태가 좀 달랐을 뿐이라고. 그 기능적으로 보면은 서구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그 이 과정의 논리가 박정희 시절에 절대주의 권력으로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금 세계 각국의 선진국가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전 과정이 정부 주도형, 국가 주도형의 발전 패턴이었거든요. 발전도상 국가나 이 후진 국가가 정상적인 선진 국가의 방법 가지고서는 급속한 성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거 허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무리를 해야 되거든. 무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 동원 체제거든. 동원 체제는 싫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말이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친 사람이다 말이지. 어째서 그 유신 체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나는 그거는 인정을 네,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유신 평가도 해야 되고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조금 김 교수님께 네. 그 말씀 조금 한두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시청자 의견 전화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 신부님 하나만. 말씀만 네. 듣고. 네.
첫 번째 이제 군인의 예를 드셨어요. 뭐 저도 사병 생활했습니다만 또 우리 그리스도 신자인 경우에 또 성서도 군인의 모범적 예를 얘기합니다. 훈련과 결단 또 상사에 대한 또 명령 다 좋은데 그럴 때 그 이제 권위는 상관의 그 모범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그 명령하고 또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상관이 아니할 때는 그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씩 대답하겠어요. 네, 지금 아니, 저한테 대한 질문이니까 말이죠. 네. 그거 대답하고서 다시 질문하세요. 네. 지금 뭐냐면요. 네.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네. 정책의 결정 기관이 아니고 네. 정책의 보좌 기관입니다. 예, 예. 이 지금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을 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예, 예. 아닌 사람이 말이지 자기가 사법권까지 가지고서는 암살을 하는 네, 사형을 집행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면은 예, 들으시고, 근대 국가의 예. 논리가 전부 붕괴됩니다. 그다음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표 내고 부마 그 항쟁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좋다는 게 아니고 좋죠. 하려면 그런 방법을 네. 하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데 그 우리가 뭐 다른 분한테 순교자가 되라고 요구하기는 참 어렵죠. 그렇게 되면 참 좋죠.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면 참 좋은데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아까 우리 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라는 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한계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 전제 하에 대통령의 권위가 이렇게 보장되는 것인데 국민을 억압으로 눌렀을 때는 그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때 이 전체적인 어떤 역사 평가와 또 이 문제가 절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 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차원,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네, 지금 시청자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전화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토론이 지금 빨리 달아올랐는데요. 실정법을 어긴 문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강 변호사님이 우리 시청자 전화를 받고 말씀을 한번 하고요. 그 실정법에 관련 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셔서 일정 정도 법을 어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의견을 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전화하신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계셨습니다. 어디 사는지 누구십니까? 서울 마포에 삽니다. 마포에 네, 성함은 안 밝히시고요. 예, 예.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우선 서두에요. 네, 우리나라 그 초과재무 없앤 양반이 고인 되신 그 박정희 대통령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그 장기 집권은 김재국 씨가 막은 거는 김재국 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40대 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른 뭐 길게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기초적인 그 살림살이는 기초적인 거는 기본은 이렇게 놓으시고 네, 그 전반기는 아주 정치는 잘하시는데 후반기 그 유신 말기에 대해서는 장기 집권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장기 집권을 막은 사람은 김재규 씨를 저는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부터요. 네, 그 다른 얘기는 없고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냥 민주의 하신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경제개발 성장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예, 예. 독재 때문에 김재규 전 부장의 역할은 이제 정당했다. 그렇게 예, 지금 예. 결론을 내시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또 전화하신 분 여보세요? 또 전화하신 시청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디에 누구십니까? 인천 효성동입니다. 인천 효송동에 네네.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첫째로요. 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네, 국민을 대표로 하고 국민이 아닌 전 세계를 대표로 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 국민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어떤 암살을 했다는 것은 어떤 박 대통령의 어떤 유가족의 사죄를 해야 되는